안녕하세요. 소상공인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사회적 자산화를 위한 부동산 공동 매입의 특징과 실제 사례를 통해서 살펴본 장단점, 리스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임현서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부동산 분야의 IT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고요. 서울대학교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또 대학원에서는 법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 다양한 분야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사회적 자산화에 대해서 법률적인 부분 한번 체크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가 이 공동 매입에 앞서서 체크를 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각각의 실제 사례에 따른 장단점들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소상공인 분들께 자세히 설명드리게 됐습니다. 자, 이 사회적 자산화는 우리가 시민 자산화 그리고 공동 자산화라고도 부르는데요. 아직까지 입법이나 다른 정부의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서 명확하게 명칭이 정해져 있는 개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사회적 자산화, 공동 자산화, 시민 자산화라는 이 단어에서 소상공인 분들께서 느끼실 수가 있듯이 우리 모두가 이 사회적으로 공동으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그 공동 소유의 부동산으로부터 향유할 수 있는 가치를 공동체가 같이 누리는 그런 자산화의 한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산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어떤 느낌이 떠오르시나요? 바로 이 자산이라는 건 우리의 재산, 그 중에서도 부동산 같은 것들이 가장 먼저 떠오르실 겁니다. 자, 이 여러 경제 주체가 모여서 자산을 공동 소유하는데 특히 최근에 문제가 됐던 젠트리피케이션이나 이 상권의 붕괴, 몰락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상가를 내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부동산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혹은 장기 임차해서 임대료의 과도한 상승이나 상권 붕괴, 지역 쇠퇴를 막는 것을 우리는 이 공동 자산화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자산화라는 것은 저희 법전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법전에 나오는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풀어서 저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산화의 일반적인 방법은 가장 첫 번째로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다루게 될 이 공동 자산화의 방법으로서는 부동산을 매입하는 방법에 집중해서 특히 소유권을 취득하는 그 방법에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을 매입한다는 것, 그냥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는 엄청 간단한 이야기죠. 부동산을 그냥 사는 겁니다. 근데 조금 더 이것을 우리가 여러 명이서 같이 사거나 공동체 전체가 구입을 하게 된다면 약간 더 그 안에 숨겨진 의미를 파악할 필요도 있고 거기에 법률적으로 어떤 쟁점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동산을 매입한다는 것, 자, 부동산을 매입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한번 같이 살펴보시죠. 자, 부동산이라고 하면 우리 가장 흔히 떠올릴 수 있는 것이 토지와 그리고 그 위에 건물이죠. 네, 우리 민법에서도 비슷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이라는 것은 토지와 그 정착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토지 그리고 그 위에 딱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부동산이라고 부르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이 콘크리트로 혹은 나무로 지은 이 건물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흔히 우리는 토지와 건물을 떠올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부동산을 매입한다는 것, 매입이라는 건 내가 산다는 것이죠. 우리 법률적으로는 매수라는 표현을 좀 더 잘 쓰기도 하는데요. 매수, 매도 이 과정을 합쳐서 우리가 매매라고 부릅니다. 매매라는 것은 우리 민법에도 정의가 되어 있는 표현인데 매매라는 것은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것으로 약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내가 이것을 살 테니까, 내가 이것을 이 재산권을 이전받을 테니까 얼마를 주겠소 라고 서로 약속하는 행위를 매매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 중에 우리가 자산화에서 이 자산을 매입한다는 것, 부동산을 매입한다는 것은 우리가 돈을 주고서 이 재산권을 이전 받아오는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 부동산을 매입한다는 건 결국 토지와 그 정착물을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해서, 소유권을 변동시키기 위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리고 그 이행 단계에서 우리가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받아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게 될 공동 자산화의 가장 주된 시작점은 아마도 이 토지와 그 위에 있는 건물들을 우리의 소유로
우리의 소유권으로 이전받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유권이라는 것이 뭔지 우리가 흔히 그냥 가져온다, 소유한다라고 하면 관념적으로는 그게 내 것이 된다라고는 이해하고는 있지만 그게 우리가 여럿이 모여서 이해관계를 조정하면서 우리 소유로 이용하고 수익하고 또 사용하게 될 때 어떠한 의미를 갖게 되는지는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지러운 표를 제가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게 우리 민법 체계에서 다양한 물권 권리들을 보여주는 표입니다. 보시면은 여러 개가 이렇게 가지쳐가지고 나가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의 이 민법 체계에서는 물권 법정주의라고 해서 이렇게 물건에 대한 권리는 법으로 정해야지만 그것에 따라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 물건에는 8가지가 있다고 하고요. 그 중에서 소유권이 물건의 왕이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씩 따라가 보면 이 물건에는 점유권이라는 것이 있고 또 본권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본권에서 또 가지를 치면 이 소유권이 있고 나머지 제한 물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영업을 하시면서 많이 들어보셨을 근저당권, 저당권이나 아니면 흔히 이제 공사 현장에서 많이 벌어지는 유치권 등등이 전부 다 이 물권 법정주의에서 정해놓은 그 물권의 종류 중에 하나에 속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다양한 제한 물권들의 복잡한 성질들은 제쳐놓고서 우리가 이런 다른 권리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소유권이 어떤 권리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공동자산화, 공동으로 부동산을 매입하게 된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유권을 이전받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 소유권이라는 것을 우리의 손아귀에 들어오게 한다는 것이 과연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인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고 우리는 그걸 바탕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의사결정을 통해서 이 부동산을 어떻게 잘 이용할 것인지, 어떻게 이 부동산을 잘 이용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소유권이라는 것, 소유한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기로 하죠. 소유권이라는 건 소유한다는 의미를 이렇게 3가지 의미로 쪼개볼 수 있습니다. 스스로 내가 사용하거나 아니면 대가를 받고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혹은 마지막으로 재산권을 변동시키는 권한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소유권의 권능 중에 가장 중요한 3가지라고 부르는 것이 방금 설명드렸던 사용할 권한, 그리고 수익할 권한, 그리고 처분할 권한입니다. 그래서 소유권은 흔히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다라고 우리가 정의하고는 합니다. 그래서 소유권을 가지고 우리가 특정한 물건을 완전히 지배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완전히 지배한다는 것은 풀어서 이야기하면 내가 쓸 수 있고 내가 쓰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서 돈을 받을 수 있고 마지막으로 내가 쓸 생각도 없고 돈을 받을 생각도 없다면 그냥 다른 사람한테 쓸 수 있는 권리다. 그래서 이 3가지를 완벽하게 확보하고 있으면 우리가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정리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소유권은 이 완벽한 권리로서 가장 완벽한 형태의 이 부동산에 대한 권리이다 보니까 사용 수익 처분뿐만 아니라 지배를 방해하는 행위, 누가 내 부동산에 들어와서 내가 사용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아니면 내가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에 대해서 또 이것을 내가 미리 막거나 아니면 실제 일어난 침해 행위에 대해서 이걸 회복할 수 있는 권리까지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공동자산화 과정에서 부동산을 매입한다는 것, 내가 그냥 사온다고 하면 부동산에 가서 마음에 드는 건물을 가지고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 체결 내용에 따라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내고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법무사님들을 통해서 받아오면 되겠죠. 뭐 일반적인 이 거래의 과정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부동산 매입의 과정인데 공동 매입의 경우에도 이 본질적인 부분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내가 특정한 부동산 물건을 알아보고 그리고 같이 돈을 모아서 아니면 특정 누구한테서 돈을 받아가지고 여럿이서 같이 소유하기로 하는 그 약정을 체결하거나 아니면 같이 소유할 수밖에 없는 법적인 장치를 통해서 이 자산들을 내가 직접 소유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 공동 소유와 개별 단독 소유의 차이점이라고 하면 공동 소유에 있어서는 정말 역사적으로 많은 법적인 장치들이 발명이 되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직접 혼자서 사온다고 하면 다른 여러 가지 생각할 필요 없이 내가 그냥 그대로 그 물건을 사오면 되는 것이지만, 내가 만약에 다른 사람들과 이것을 같이 소유하게 된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누가 이것을 쓸 것이냐, 빌려주게 된다면 누가 그 돈을 받아서 자기의 주머니로 챙길 것이냐, 나아가서 내가 이걸 팔고 싶을 때 아니면은 뭐 빌려주고 싶을 때 같이 소유하고 있는 사람 중에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 것이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공동 소유, 공동 자산화의 경우에 간단히 생각하면 여러 명이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이 자산을 우리가 취득하는 과정에서부터 이걸 쓰는 과정에서까지 여러 명이 모였을 때에 골치 아픈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럿이서 모여서 생활하거나 아니면 사회를 구성하는 것들이 굉장히 수백 가지, 수천 가지의 법률로 구성이 돼 있고, 거기에서 우리가 이 시장님을 뽑고 대통령님을 뽑고 하는 제도까지 고차원적으로 발달한 것처럼 소유에 있어서도 상당히 복잡하고 다양한 기능들을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법적인 장치들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공동자산화의 실제 방법이랑 장단점을 살펴보기 전에 이런 기초적인 내용들을 좀 지루하지만 다룰 수밖에 없는 이유는, 실제로 이런 제도를 살펴보다 보면 우리가 공동자산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할 수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죠. 네, 그러면 가장 기본이 되는 이 민법의 공동소유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림으로써 기초적으로 우리가 공동자산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적절한 공동소유의 형태는 어떤 것이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벌써 이 민법이라는 우리 거래 과정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법률에는 공동소유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아주 많은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법한 공유, 그리고 합유, 총유, 3가지의 개념이 있는데요. 이 공유, 합유, 총유를 보다 보면 우리가 아주 옛날부터 이 공동소유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고민했고, 이런 고민에 대해서 교통정리를 잘 하기 위해서 어떤 규정들을 두고 있었는지 가장 기본이 되는 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공유의 경우에는 우리가 공동명의로 한다고 할 때 보통 쓰는 얘기가 바로 이 공유입니다. 공동명의다. 그러면 우리가 지분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우리 배우자와 같이 아파트를 소유한다. 너 2분의 1, 나 2분의 1. 이렇게 지분이 등기되는 형식이 공유라고 보시면 되고요. 합유는 조합이 소유를 하는 형태입니다. 조합이라는 건 일종의 계약인데요. 우리가 친구와 같이 동업을 한다. 그래서 동업체에서 어떤 재산을 구입을 했을 때 바로 합유라는 소유 형태가 됩니다. 총유는 우리 종중이라든지 교회라든지 우리가 법인이라고는 부를 수는 없지만 일정한 사람들의 결합체가 실체를 갖추고 있을 때 비법인 사단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 비법인 사단이 재산을 소유하는 형태를 총유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합유와 총유는 주변에서 보기가 좀 어려운 편이고요. 그나마 주변에서 잘 찾아볼 수 있는 형태가 공유의 형태인데, 이것도 사실 아예 생판 모르는 사람이랑 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우리가 공유가 일어나게 되는 것은 상속을 받았을 때 형제지간이나 가족 간에 토지 같은 것이 공유되는 경우, 아니면 우리가 세금 부담이나 적절한 이 소유 형태를 찾아나가기 위해서 배우자와 같이 주거용 부동산을 공유하거나 이럴 때 많이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조금 더 이 등기가 어떻게 되느냐를 살펴보시면 앞으로 이 공유, 합유, 총유가 나왔을 때 이것이 어떤 형태인지 눈치를 빨리 채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등기부 하나를 샘플로 가져왔는데요. 보시면 이 공유의 경우에는 옆에 지분이 등기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만큼 가지고 있는지를 딱 정해놓고 그걸 등기부에 기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1억짜리 건물을 사는데 7천만 원을 내고, 그러면 나 70%의 지분을 달라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거래가 됐다라고 하면 그 70%의 지분이 이렇게 등기부 등본에 기록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서 나는 사용 수익을 할 수 있게 되고, 내가 지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건물이라든지 부동산을 임대 줄 때도 내 의사가 많이 반영될 수 있고 심지어는 과반수가 넘어가게 되면 이런 관리 행위라고 부르는 임대차 등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는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자, 합유로 들어가게 되면 조금 더 알쏭달쏭해집니다. 그리고 합유 등기를 평생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하는 분들이 아마 대부분이실 거예요. 실제로 많이 쓰이는 등기가 아닐 뿐더러 이 합유의 경우에는 여러 사람이 모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돈을 얼마 냈는지 이런 것들이 기록이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돈을 얼마 내고 거기에서 얼마를 수익하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 조합 계약에서 정하게 돼 있거든요. 조합 계약이나 규약에서 정한 내용대로 들어가 있고 그것이 등기부등본에 기록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합유의 경우에는 그냥 합유자들 이름만 짜자자자작 이렇게 쭈루루룩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딱 듣기에도 그러면 돈을 낸 비율에 따라서 이게 정확하게 기록이 되는 것도 아니고 직접 이 합유 관계에 대해서 등기부 등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 좀 애매한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아마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생활에서 여러 사람들이 쓰는 형태의 공동소유는 아니다라고 정리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합유에 대해서도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에는 합유로 한다라고 민법에서 정하고 있고요. 합유물을 처분 또는 변경함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보존 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라고 민법은 정하고 있습니다. 딱 듣기에도 뭔가 까다롭죠. 합유물을 처분 또는 변경할 때는 이 합유를 하고 있는 사람 전부가 다 동의를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이 공동소유의 형태에서 합유라는 거를 취하고 있을 때 100명, 1000명이 모였을 때는 이거 처분 변경하는데 전원이 동의를 해야 되니까 딱 듣기에도 쉽지 않다라는 인상이 드실 겁니다. 그리고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한다는 것 자체도 우리가 조합이라고 하면 항상 재건축 조합, 내지는 상가조합 이런 것들만 들어보셨을 텐데 이 조합체로서 막연하게 소유를 한다라고 하면 전혀 와닿으시는 바가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실생활에서는 조금 멀어져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공동소유 중에서 가장 접하기가 좀 어려운 거는 특히 진짜 주변에서 내가 직접 하기에는 이 기회가 마땅치 않은 것은 바로 총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는 총유로 한다라고 민법은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져온 이 등기부 등본에 보면 소유자 달성 서씨, 약본과 종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중이라는 게 예로부터 쭉 물려져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종중은 태어날 때부터 자연 발생적으로 내가 어떤 성씨를 가지고 태어났다, 어떤 가족에서 태어났다라고 했을 때 자연스럽게 정해지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게 무슨 우리가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것처럼 어떤 설립 절차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실체는 있지만 정확하게 그게 무엇인지는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비법인 사단이라고 부르는데요. 법인은 아니지만 사단적인 사람이 모여있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실체다라고 부르고 이런 것들이 재산을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데 그렇게 공동으로 소유하는 형태가 어떤 것인지 규정하고 싶기 때문에 이 총유의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총유의 경우에는 이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해서 관리랑 처분을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디에 임대를 주고 싶다 혹은 내가 다른 곳에다가 팔고 싶다라고 하면 항상 이 사원총회라는 걸 열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 전부가 다 참여할 수 있는 이 기회를 보장하고 그것에 따라서 결정된 의사에 따라 이 재산을 관리하게 되는 겁니다. 딱 듣기에도 그러면 어떤 이 총회라는 걸 열어야 되고 그거에 따라서 정한 바에 따라 재산을 처분하고 관리하게 되니까 상당히 까다로워진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봤던 이 공유, 합유, 지금까지 살펴봤던 이 공유, 합유, 총유의 내용을 보면 이 공유라는 거는 지분이 등기되어 있다는 게 굉장히 특이하고 합유는 조합체가 소유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 특이하고 총유는 우리가 사원총회라는 걸 열어가지고 모든 걸 결정해야 된다라는 것이 특이하다고 딱 하나씩 정리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니까 좀 골치 아프시죠? 왜냐하면 우리가 공동으로 모여가지고 자산을 관리하고 또 이용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딱 관념적으로 직관적으로 생각했을 땐 여럿이면
여럿이서 알아서 잘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셨을 텐데, 실제로 우리가 이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살펴보더라도 가장 기본이 되는 규정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따라붙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은 관리하는 데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어떤 것은 처분하는 데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혹은 그런 것 상관없이 전부 다 조합 계약에서 정한 대로 하여야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 공동 자산을 관리하고 이용하는 데에는 정답이 없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것이 정답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법률로서 가장 간명하게 형태를 세 가지로 나눠가지고 정하고서 그거에 따라서 사회적 관계를 규율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공동자산화는 지금까지 없었던 개념입니다. 지금까지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이 자산이라는 것을 새롭게 사회적인 소유권 귀속의 형태로 재구성해서 공동으로 운영하고 수익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형태를 만들자는 것이 이 공동자산화에서 공동매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 공동자산화의 경우에도 결국은 이 법률의 규정을 따라가느냐, 아니면 이 법률의 규정을 이용해서 새로운 방향으로 우리가 한목적적으로 재구성하느냐는 열려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공유, 합유, 총유의 경우에도 필연적으로 우리가 공동소유의 형태나 관리 방식을 이렇게 정할 필요는 전혀 없던 겁니다. 단지 입법을 할 때 우리가 세 가지 방법을 정해놓고 그 목적에 따라서, 사회적 관계에 따라서 일단은 방법을 정해놓은 것에 불과하다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그러면 공동자산화의 경우에, 우리가 공동매입을 할 경우에 민법에 어차피 이 공유, 합유, 총유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대로 법대로 따라가면 될까요? 물론 그것도 방법 중에 하나는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통계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간단한 일만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딱 드실 겁니다. 2017년 기준의 통계청 주택소유 통계 중에 주택소유 현황입니다. 보시면 단독 소유가 거의 90% 가까이 되고 2인 공동 소유가 10%가 조금 넘어가고 3인 이상 공동 소유는 한 1% 남짓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2인 공동 소유는 대부분 우리가 부부의 경우에 배우자와 함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겠죠. 그러면 나머지는 전부 다 혼자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고, 그 중에 100건 중에 1건 정도만 3명 넘게 이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공유든 합유든 총유든 여러 가지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대부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유 외에는 공동소유의 형태는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우리 보면 배우자가 서로 공유하는 것과 혼자 가지고 있는 것, 단독 소유를 빼면 한 100개의 부동산 중에 99개는 전부 다 우리가 배우자가 같이 소유하고 있거나 아니면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을 빼면 100건 중에 단 한 건만이 여러 명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건 주택에 관한 소유 통계입니다. 주택이 훨씬 상가라든지 토지라든지 이런 것보다 우리 일상생활에 맞닿아 있기 때문에 관리도 쉽고 실제 거래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소유 자체가 한 건밖에 되지 않는다는 건 이 소유라는 것을 여러 명이서 하고 여러 명이서 또 관리하고서 이용한다는 것이 그만큼 까다롭고 실제로 실생활에서 잘 관리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공유가 많이 일어나고 공동소유가 많이 일어나는 건 우리 현실 세계에서는 실제 찾아봤을 때 아주 이례적인 현상에 속합니다. 이 공유라는 것이 등기부 등본을 쭉 열어보다 보면 특히 부동산과 관련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많이 공감을 하실 텐데, 여러 명이 공동소유, 특히 10명 이상의 공동소유가 일어나는 케이스의 많은 부분은 우리가 기획부동산이라고 불리는 이 사건, 사고에서 많이 발견이 되고는 합니다. 그래서 이건 여담이긴 하지만 이 전형적으로 우리가 기획부동산을 통해서 사기를 당했다, 혹은 이 덤태기를 썼다, 쓸모없는 부동산을 비싸게 구입을 했다라고 할 때 이 공유 등기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동산의 경우에는 100명, 200명, 300명까지 이 공유자의 숫자가 늘어나고요. 각각의 그 지불한 금액에 따라서 공유 지분 등기를 달리 해가지고 등기부 등본에 표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획부동산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 기획부동산 업체들이 사기를 치기 위해서 혹은 폭리를 취하기 위해서
이 소유 관계를 억지로 나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이 부동산을 잘 활용하고 잘 이용하고 거기에서 뭐 돈을 번다든지 내가 들어가서 장사를 한다든지 이런 목적으로 공동 소유를 이루어내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걸 나눠가지고 팔기 위한 목적으로 공유를 찢어가지고 파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케이스 외에는 정말 100명, 200명, 뭐 그것이 아니더라도 한 20명, 50명 정도가 공유를 하고 있는 모습조차도 실제로는 발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정리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기술적으로 마지막으로 한 번만 짚어보자면 이 공유, 합유, 총유 어떤 공동소유 형태가 됐던지 간에 정말 여러 명의 소유관계를 같이 규율하고 그리고 부동산을 잘 이용하게 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표시해 놓은 박스 안에 문구들을 보시면 자, 일단 물건의 처분 같은 경우에 공유는 전원이 다 동의를 해야 되고 합유의 경우에도 전원이 다 동의를 해야 됩니다. 보존 행위는 단독으로 처리 가능하다라고 돼 있는데 자, 밑에 이용 계량 행위는 또 지분의 과반수로만 가능하다라고 돼 있습니다. 자, 이 이용 행위에는 임대를 준다든지 그러니까 임차를 준다든지 아니면은 전세를 준다든지 이런 행위인데 건물을 갖고 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게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당연히 세를 주는 거죠. 근데 세를 주는 것 자체가 2분의 1이 넘는 의사결정권이 모여야지만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이 건물을 새로 부수고 다시 짓고 싶다. 이런 것들 전부 다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사용 수익의 경우에는 지분 비율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내가 결국 이 부동산을 완전히 소유하고서 어쩔 때는 임대를 주고 어쩔 때는 팔고 어쩔 때는 이거를 부수고서 다시 짓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싶을 때 대부분의 경우에는 2분의 1이 넘는 지분권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그리고 진짜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예를 들어서 누가 내 건물을 부수려고 한다든지 내 건물을 뺏으려고 한다든지 이런 거를 방어하는 행위 외에는 결국은 이 소유권자들이 많이 모여서 2분의 1이 넘는 동의가 있어야지만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에 관련된 여러 가지 법률 행위들은 그냥 우리가 너무 간단하게 카카오톡방에서 나는 찬성이요, 나는 반대요. 이렇게 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고 어쩔 때는 우리가 도장이 들어가고 인감증명서가 들어가고 까다로운 법률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20명, 50명이 되면 여러 사람이 규율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공동소유의 방법은 공동자산화 방법에 있어서 그렇게까지 적절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부동산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관리하는지에 대한 부분부터가 그냥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 어렵기 때문에 우리 사회는 굉장히 기발한 발명품을 하나 발명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법인이라는 건데요. 법인은 꼭 소유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법인으로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제일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이용하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자, 이 법인은 뭘까요? 자연인은 저 같은 사람이고 법인은 우리가 관념적으로 만들어낸 법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둘 다 법적으로만 봤을 때는 독립적인 인격체로서 실제로 내가 계약을 맺을 수도 있고 뭔가 물건을 살 수도 있고 그리고 물건을 샀던 걸 다시 팔 수도 있습니다.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법적인 인격을 가지고 있는 법인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민법은 모든 살아있는 사람과 일정한 사람의 집단 및 일정한 목적을 가진 재산의 집단에 대해서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 즉 권리 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저희 민법에 보면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뭐 설명은 굉장히 복잡하게 했지만 결국은 정리하자면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 법인이라는 거를 우리가 개념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을 거의 비슷하게 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걸 법적으로 허용해 주겠다라는 개념이고요. 우리가 공동자산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접근을 했을 때는 이 부분 중에서 실제로 이 자산을 내가 소유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소유할 수 있다면
법인도 똑같이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법인이라는 게 법인이라는 단어만 놓고 보면 두 글자라서 간단한데 실제로는 온갖 종류의 다양한 법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주식회사라고 익숙해져 있는 상법상의 회사의 경우에도 전부 다 법인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돈을 버는 회사뿐만 아니라 재단법인, 사단법인 들어보셨을 텐데 돈을 벌 목적이 아닌, 그리고 돈을 벌어서 그걸 구성원에게 나누어 줄 목적이 아니고서 설립이 된 이 법인들의 경우에도 우리가 법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영리법인, 그리고 영리법인 이런 분류에 따라서 나눌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 영리법인 중에서도 회사의 종류에 따라서 형식에 따라서 여러 가지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설명하자면 이 법인에 대한 내용만 가지고도 거의 한 달 내내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복잡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딱 한 가지만 이해하면 될 부분은 이 법인들은 자연인처럼 우리 사람처럼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고 그 소유한 부동산을 이용하고 또 남한테 빌려주거나 아니면 나중에는 처분까지 할 수도 있다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